네, 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 교란 물질과 임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 호르몬이 이제 성인에게 노출돼도 이제 크게 몸에 유해한 것은 많이 알려진 상식인데요. 산모에게 노출됐을 때 특히 멀티 제너레이션 혹은 트랜스 제너레이션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중금속을 포함한 또 다른 교란 물질을 몇 가지를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 유해 물질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죠. 근데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의 노출은 전 인류의 한 90% 이상 노출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가 아닌 경우가 되고요. 특히나 노출의 양이 많을수록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도즈 리스폰스 커브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의 노출의 방법은 대부분 먹는 걸 통해서 많이 노출되지만 호흡을 통해 또한 피부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신기가 이런 유해 물질이 노출됐을 때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센서티브한 시기죠. 이미 이제 다른 많은 역학 연구에 있어서 임신 중에 산모가 영양의 결핍이 있다든지 다른 환경 유해 물질이 노출됐을 때 그 영향을 받은 태아가 성인 시기에 다양한 성인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신 중의 노출이 다양한 멀티 제너레이션 그리고 트랜스 제너레이션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산모의 어떤 노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임신한 상태에서 산모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된다면 그때 자궁 안에 있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고나드도 같이 이제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F1도 그 다음에 그 고나드의 영향을 받은 F2를 다양하게 한 번의 산모의 노출을 통해서 멀티 제너레이션 이펙트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F3에서도 똑같이 유해한 현상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유해 물질은 트랜스 제너레이션한 이펙트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산모뿐만이 아니라 생식기,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시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해 물질이 노출이 된 다음에 생성이 된 F1 세대는 같이 멀티 제너레이션한 이펙트가 있다고 알려지게 되고 그 당시 노출은 안 됐지만 그 이후에도 또한 어떤 유해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 익스포저 되지 않았지만 트랜스 제너레이션한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트랜스 제너레이션 이펙트는 어떤 생식기의 모양이라든지 에피제네틱한 영향, 그리고 퍼틸리티, 그리고 새끼 어떤 사이즈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케미칼들이 이펙트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트랜스 제너레이션하게 유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그 기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때 후성 유전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에피제네틱스로 지인의 어떤 시퀀스는 변하지 않지만 지인의 펑션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가장 흔히 DNA에 메틸기가 붙으면서 진의 전사가 억제되고 메틸이 떨어지면서 액티브하게 되는 메틸레이션뿐만이 아니라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의 아세틸레이션과 메틸레이션 등의 반응을 통해서 그 진의 활성이 되고 억제가 되는 패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RNA, 롱 난코딩 RNA 등도 같이 후성 유전학으로서 지인의 펑션을 관여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연구가 이제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메틸레이션이 리프로그래밍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진은 이제 메틸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수, 한 75%에서 메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은 이제 글로벌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메틸레이션, 에피제네틱한 마커가 모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다시 세팅되는 것을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서 두 번의 큰 리프로그래밍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프리모디알 점셀이 형성되는 게메토 리프로그래밍 시간이 있고요. 이때는 보신 바와 같이 메틸레이션이 모두 다 풀어지고 다시 리모델이 되는 시기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착상이 되기 전에 배아의 시기에도 모든 디메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메틸화가 리모델링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체세포에서 배악인데요. 체세포에서 프리모디알 점셀이 분리가 되고 제니탈 리치로 이동하는 시기. 이때는 제1차 감수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플리포텐트한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디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수정이 된 직후부터 착상되기 전에 배아의 시기에서도 디메틸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기에 노출됐던 여러 가지 메틸레이션 마크가 모두 다 디메틸레이션이 되면 유전에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디메틸레이션에 저항이 있는 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메틸레이션에 저항이 있는 유전 부위가 존재하게 되고 그런 유전 부위에 대해서는 휴먼 또는 마우스의 점셀에서 특히 역전사 효소라든지 서브텔러메릭 리전에서 전혀 그런 디메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고가 됐고 이런 환경 유해 물질이 이 시기에 영향을 주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전으로 이제는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이 된 직후 부모로부터 받은 다양한 메틸레이션 마커가 모두 디메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착상이 돼서 메틸레이션의 리모델링이 되는데 이런 배아의 가운데서 프리모디알 점셀이 고나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레이션이 되고 다시금 테스티스와 오바리를 만들면서 리모델링이 됩니다. 바로 이 시기를 경험하는 임신의 시기가 이런 유해 물질의 가장 또한 취약한 시기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틸레이션의 재료가 되는 메틸이 얼마만큼 전달되냐가 또 임신기의 영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카본 메타볼리즘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임신기에 그런 이 메틸기에 관여하는 엽산,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콜린, 베타인 이런 아미노산의 결핍이 있을 경우에 이런 메틸기를 제어해주는 기질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DNA와 히스톤의 메틸레이션 마크에 굉장히 부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아의 어떤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마우스 연구에서 BPA에 노출돼서 한 진의 하이포메틸레이션이 생겼지만 요 메틸레이션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 또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전을 설명한 편인데요. 메티오닌 필수 아미노산이 메틸을 전하는 어떤 공유자가 되지만 엽산의 사이클과 또한 항산화 어떤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임신기의 영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한번 얼마나 유해 물질들이 또 임신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데요. 이런 강론에서의 포인트는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이 산모가 얼마만큼 노출됐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과 또한 좀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좀 낯설지만 이제 수은입니다. 이제 수은은 뭔가를 태울 때 좀 쓰레기 소각장 이런 곳에서 이런 체온계뿐만이 아니라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이 혈류를 통해서 들어온 수은이 결국은 뇌에 이제 쌓이게 되면서 뉴로톡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노출은 아무리 적은 양의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IQ가 낮아지고 또한 7세 정도 어떤 학습의 능력이 발휘될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태반을 통과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은에 대해서 노출을 저희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묻게 될 때는 얼마나 생선을 좀 자주 먹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권고하는 사항은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게 먹는 것을 권고합니다. 생선의 노출은 생선이 클수록 수은의 노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은 크기의 새우라든지 작은 생선을 이제 권고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됩니다. 납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쇠한 어떤 수도관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고 많은 장난감 그리고 납유리 같은 그릇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는데요. 이런 헤모글로빈 합성이라든지 항산화 체계의 어떤 엔자임에 영향을 주면서 임신 중에 노출이 됐을 때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 조산 등에도 영향이 있고 또한 DNA의 메틸레이션을 영향을 주면서 이 또한 아동기의 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납에 대해서는 이제 1978년 이전에 페인트에는 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주지의 어떤 공사가 78년 이전의 건물이었는지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납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패턴도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바깥에 이제 토양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낯설지만 신발을 벗는 어떤 생활 습관 또한 또 권고되고 있습니다. 카디뮴입니다. 카디뮴은
담배 연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배기가스를 통해서 저희에게 노출되는 중금속입니다. 앞에 두 중금속에 비해서 반감기가 굉장히 30년까지 될 만큼 길고 몸의 대사가 되는 에센셜한 메탈인 아연이나 쿠퍼와 컴피티션을 일으키면서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모의 노출에 있어서는 조산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생식력도 떨구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기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아기를 작게 만들거나 머리를 작게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메틸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메틸레이션, 그다음에 정액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 모든 거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의 노출을 적게 하는 저희의 권고 사항은 모든 영양소가 응집되어 있는 살코기가 아닌 내장고기를 많이 먹는 생활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 담배가 그 연기로 나오는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됐는지, 이런 생활을 또한 피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는 이제 이렇게 농작물을 할 때 대단위로 뿌리는 살충제를 통해서 토양으로 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살충제 성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우리 몸에서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축적 효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아기의 성장이 웨이트가 작아지고 크기가 제한되지만 나중에 태어났을 때 루케미아라든지 테스큘라 캔서 같은 것으로 암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반려묘를 많이 기르면서 뭐 진드기나 여러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살충제가 생활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들을 피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살충제 계란 성분으로 이제 전 세계를 같이 놀라게 한 성분 중에 하나가 피프로닐입니다. 피프로닐이 결국은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 양계장 같은 데서 쓰면서 다 계란 등을 노출돼서 저희가 이제는 흡입이 아니라 먹는 데까지 일단 노출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 가운데서 BPA와 프탈레이트 그리고 폴리브로미네이트 에테르는 가장 많이 탑3로 노출된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저 비스페놀 A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 레진을 이루는 성분이 BPA가 되는데요. 이런 워낙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면서 BPA 풀이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BPA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로 대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체물 또한 역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자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배아의 발달,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체중, 그리고 정액의 어떤 질에도 무차별하게 같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리커멘드 되는 생활 습관은 결국은 임신 전, 임신 중, 그리고 수유기 때는 캔 음식을 피하고 또한 넘버 7이 찍힌 버트를 피하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플라스틱을 쓰게 되다 보면 이렇게 재활용 표시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5번으로 써 있지만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어떤 용도인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세븐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성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볼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프탈레이트는 BPA하고 다르게 단일 제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프탈릭 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붙으면서 복합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퍼틸리티에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프탈레이트의 성격은 아주 위크한 에스트로겐 성격이 있고 안티안드로제닉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엔도메트리오시스에 관련된 연구로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에 노출이 되었을 때 굉장히 임신 시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태어났을 때 성기의 어떤 위치나 모양에 영향을 받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피하는 유리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데우지 않고 또 향이 있는 제품을 피하면서 집에서 먹고 다른 패스트푸드나 가공된 음식을 피하는 생활 습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폴리브로미네이트 디에틸 에테르는 저희가 좀 낯설겠지만 어찌 보면 생활 속에서 많이 노출되는 또한 교란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으로 둘러싸인 가구라든지 카펫, 어쨌든 난염 처리가 된 것일 경우에는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앞에 두 가지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리포필릭하고
또한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계속 생활 속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노출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애들의 조산이라든지 갑상선의 문제가 많이 되고 다른 전향적인 연구에서도 임신의 소실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노출의 여부를 집에 뭐 새로운 가구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실내에서 발생되는 이런 교란 물질이 환기를 자주 하는지 또는 신발을 벗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생활 지도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환경 유해 물질 가운데서 그 미세먼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미세먼지는 분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학 연료라든지 배기가스 등을 통해서 대기 오염에 노출이 되면서 대기 중에서 이와 같은 물질들과 함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의 어떤 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중금속 또한 여기 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일 경우에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일 경우에 초미세먼지인데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역학 연구에서 이미 임신의 소실과 조산, 그리고 로우 버스 웨이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전향적인 연구나 코호트 연구에서 또한 임신에 악영향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미세먼지가 어떤 5세의 IQ를 낮게 한다든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하면 호흡기로 노출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워낙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혈류를 통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홀바디 이펙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 존과 또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생활에 많이 피하는 것을 권고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0.3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입자까지 걸러주는 헤파 필터를 생활 속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임신기는 이런 유해 물질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센서티브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고 또한 그것들이 이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논문을 찾아보고 뭐 해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표지인 것처럼 이런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까지 밖에도 이제 논문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임신 중에도 이런 부분을 의료인이 확실히 알고 좀 더 피하거나 또한 적게 만들 수 있게끔 상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